1909년 5월 1일 개와 일본인 출입금지 1이 벌벌 떤 신문사의 정체는 1909년 5월 1일 서울 합정동 이른 새벽 도시가 고요에 잠겨있을 무렵 한 남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고국이 아닌 타국의 땅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은 이 땅의 언론과 저항의 역사에 영원히 각인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상은 아직 그가 누구였는지 얼마나 거대한 울림을 남기고 떠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단순한 외신 기자로 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던 영국의 한 청년. 그러나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며칠도 되지 않아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일본군의 폭력과 탄압, 조선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침묵하는 세계. 그는 자신이 기자로서 단순한 관찰자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양기탁이라는 조선인 애국지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함께 민족신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합니다. 이 신문은 조선어와 영어로 동시에 발행되며 일제의 만행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고발하는 창구가 됩니다. 그들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영일동맹의 조항을 적극 활용했고 신문사에는 이런 문구가 걸렸습니다. 개와 일본인은 출입을 금함. 영국 국적의 그가 조선인보다 더 앞장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결국 그를 기소했고 그는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육체적 고통과 병을 남겼습니다. 심근비대증, 생명을 갉아먹는 질병이 조용히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풀려난 뒤에도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문을 살려야 하니까. 그가 다시 조선 땅을 밟은 그 해의 봄,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글을 썼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그의 손에서 다시 살아났고 세상을 향해 진실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1909년 5월 1일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은 그제야 비로소 그가 누구였는지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 그곳에 조용히 묻히며 언론의 불꽃 같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에 모인 이들은 단순한 추모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 독립운동가 그리고 언론인들. 그들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가 지키던 그 신문, 우리가 지키자. 이 남자의 유언은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죽지만 신문은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게 하시오. 그는 죽음을 준비하며 원고의 틈새에 그 한 줄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 문장이 훗날 대한매일신보의 존속을 넘어 조선 민족의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거센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일제는 그의 죽음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한매일신보를 장악하려는 시도, 내부 협력자들을 포섭하려는 전략, 그리고 친일 성향의 인사 투입, 저항은 이어졌지만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1910년 결국 일제는 조선을 집어삼켰습니다. 경술국치. 그날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이름을 바꿉니다. 대안을 떼어낸 매일신보로. 그 신문은 이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었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홍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언론이 무기가 아닌 굴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묘지 한쪽 외롭게 자리한 그의 비석은 침묵 속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신문은 조선의 생명이었다. 그의 동지였던 장지연은 비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문을 깨부수고 지웠습니다. 언론의 상징이던 돌조차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05년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게재했던 시일 야방성대곡 을사늑약을 성토한 그 통곡의 사설을 그는 망설임 없이 대한매일신보에 재게재했고 직접 영어로 번역해 전 세계로 송고했습니다. 을사오적의 이름을 그는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영어 활자로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고종 황제가 세계에 전하고자 했던 칙서를 비밀리에 전달해준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영국 런던 트리뷴에 실린 고종의 항거 선언. 그것이 어떻게 런던까지 갔는지를 아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에는 같은 날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일본 국내 대신 다나카가 불법 반출한 경천사 10층 석탑. 그 소식을 그는 발빠르게 입수했고 곧바로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그 기사는 국제사회를 자극했고 호머 헐버트와 함께 그 반출을 국제문제로 확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훗날 이 석탑은 조선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기자라는 이름으로 가능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저항가였고 언론을 무기로 삼은 전사였습니다. 그가 휘두른 펜 끝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침묵하는 세계를 찔렀습니다. 언젠가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나라가 진실을 통해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 진실이란 왜곡된 제국주의가 아닌 조선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원고지를 붙들고 독자들의 눈을 대신해 그 진실을 전했습니다. 신문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는 매일 신문사에 첩자를 심었고 원고는 수시로 검열당했습니다. 배포 차량은 감시당하고 인쇄기 잉크는 자주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월급을 줄여서라도 잉크를 샀고 새벽에 직접 원고를 나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신문사의 개와 일본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걸었을 땐 일본 정부가 영국 정부에 공식 항의서를 보냈습니다. 국제 외교 문제로 번졌고 그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선 이유는 진실을 막으려는 자들의 기만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닥, 하루 두 끼 식사,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몸. 의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했습니다. 신문은 멈출 수 없다. 그 말은 감옥 안에서도 원고지 위에 남겨졌습니다. 출소한 그는 이미 예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된 흉통, 숨이 차오르는 밤. 그러나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이 민족의 숨통이 되어야 하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다시 신문사로 출근했습니다. 곁에서 그를 보좌하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를 단 하루도 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사가 고발한 일제의 탄압 사례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기록을 생생히 옮겨 적었습니다. 독자들은 경악했고 일본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병든 몸으로 다시 감옥에 갇혔고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동지들은 그를 영국으로 보내 치료받게 하려 했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내가 가면 이 신문은 누가 지킵니까? 결국 1909년 4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하나를 씁니다. 나는 죽지만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게 하시오. 그 문장을 양기탁에게 건넨 그는 5월 1일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종은 통곡했습니다. 천하가 어찌 이리도 무정한가.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1964년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조국, 언론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편집인협회는 뜻을 모아 전국의 언론인들로부터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부서진 묘비 옆에 작지만 단단한 새 비석 하나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후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외국인. 그러나 그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이 나라를 사랑했고 이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운명처럼 껴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단지 영국인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조선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베델, 한국명 배설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